신축 면접 자료 원자료 로우 데이터 로우가 이제 영어로 원재료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살아있는 생생한 생것에 날것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재료는 문서 자료 또 현장에서의 그 신축 면접 과정 중간에 넣은 노트, 신축 면접에 대한 노치 자료, 또 감찰에 대한 메모 등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원재료라고 원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분석하는 작업에도 뚜렷한 규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또 연구 자료의 분석에 대한 어떤 범주와 사례화하는 과정들에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은 바로 연구자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중심으로 연구 주제를 끌어나갈 건지가 방향에 따라 다 다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칙으로 정한다는 건 좀 없고 다만 어떤 기준들, 최소한의 기준들 객관화라든가 범주화할 때의 특성들, 사례화할 때의 특성들을 기준을 좀 최소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들로서 원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연구자의 역량과 창의성이 필요한 작업이고 연구자 고유의 작업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 자료 분석에서의 의미는 원재료의 원자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서 의미 단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의미화하고 개념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가 그냥 단순히 면접을 하고 그 녹음을 하는 거에서 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구 대상자가 고통을 느꼈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집회에서의 문제는 연구 대상자가 사용자와 이용자 간에서 어떻게 아픈 상태에서 탄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집회로 진료를 받았는데 산재에 대한 보호 처분을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근로자로서의 건강을 찾기 위한 그 사회적인 아니 회사에서의 이용자에 들어져 있는 보험의 혜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생계를 위한 어떤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의료적인 어떤 처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취해졌는지 이런 사항들을 다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아니 어떤 케이스들인지를 따라서 의미 단위로 만들어서 의미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자의 방법에 따라서 아니면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 개별화되고 연구자만의 독립된 어떤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연구에 있어서의 원자료에 있어서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발견하거나 적절한 의미나 적절한 개념을 모아서 개념화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카테고리로 만들어 범주화한다는 이야기죠. 범주화하고 의미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고 그것을 분류화하거나 의미화하면서 함축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바로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질적 연구 자료에서 면접도 하면서 잠깐 기록도 하고 현장 노트도 하고 녹음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녹음은 엄청난 자료죠. 서로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걸 글로 쓰거나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시간을 계속 대화를 신축 면접을 했고 그걸 녹음을 한 게 2시간이라고 그러면 페이지 수가 아마 많이 나오겠죠. 원고지로 옮겨서 쓰면 굉장한 수의 페이지 수가 나오겠죠. 정말 방대한 자료의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취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자의 어떤 굉장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그 방대한 연구를 할 때는 보조로 도와주신 연구자분들도 많이 두시고 하시는데 되도록이면 녹취 자료의 분석은 녹취 후에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당일 아니면 늦어도 그 다음 날 안에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그때의 느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취 자료는 그냥 말 그대로 소리만 녹음을 한 거잖아요. 그 연구 대상자의 숨소리, 한숨소리, 웃음소리, 말하는 목소리의 크기나 톤이나 성량에 따라서 그 음색에 따라서 그분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대화를 하면서 현장 메모를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느꼈던 연구자가 느꼈던 감정들 그 다음에
관찰을 해서 느꼈던 그 연구 대상자의 상태나 환경들에 대해서 메모해놓은 것들을 녹음을 들으면서 그 상태의 기억을 해서 지문으로 남겨놓는 거죠. 얼굴은 없고 대답은 긍정적인 말을 해서 대답을 했지만 얼굴 표정이나 몸짓은 굉장히 불편해하더라 하는 것도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대화가 귀찮아서 뭐 다리를 꼬고 앉았거나 팔을 뺐다거나 아니면 얼굴을 삐딱하게 돌렸다거나 눈을 감고 있다거나 머리를 숙이고 땅 밑을 바라보면서 연구자와 아이 컨택이 안 되더라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지문으로 설명을 해서 연구 대상자의 심리 상태나 감정 상태, 정서적인 상태들을 알 수 있도록 그 느낌을 그대로 적어놓을 수 있도록 그게 아주 소중한 연구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취 자료의 분석은 좀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게 좋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녹취 자료는 반복해서 읽어서 분석합니다. 분류하고 의미화해서 나눌 때 단순하게 한 번 읽어서 그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연구 대상자의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감정이 내 것이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반복적으로 읽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 연구자가 녹취 작업과 녹취 자료 분석 모두 직접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이 하면 그 연구 녹취를 할 때에 심층 면접을 할 당시에 감정 상태라든가 심리 상태, 그 다음에 연구 대상자의 마음 움직임 같은 것들을 나만큼, 연구자만큼, 그 자리에 있었던 연구자만큼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가 쓴 메모나 이런 것들을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 알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하는 게 좀 좋겠다는 사항들이고요. 만약에 타인이 있을 경우에는, 아니면 보조 연구자가 있을 경우,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속기사나 아니면 기록을 도와주는 일만 하시는 분들이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렵더라도 본인이 좀 직접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령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가 심층면접 자료 분석에서의 분석입니다. 녹취 자료를 범주화하고 의미하는 사례인데요. 여러분 교재 표 14-3 연구 대상자 프로필의 정리 사례 유방암 X선 검사에 대한 질적 연구 교재 283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이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분석을 해서 연구 녹취 자료들을 쭉 녹음을 해서 하죠. 그래서 뭐 사례별로 이제 연구 대상자에 대한 번호, 연구 대상자 번호를 좀 놓고요. 성별, 연령, 유방암의 전개 정도 보면 이제 사례는 지금 이제 그 유방암 X 검사에 대한 질적으로 사례를 20케이스 정도 연구를 하신 거네요. 성별은 여성분이 좀 당연히 여성분이네요. 여성이시고 평균 연령 몇 세신지, 그다음에 유방암 전개 계속. 그다음에 그 20케이스에 대한 코드를 다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성별 표시하고 연령 표시하고 유방암의 전개 정도, 그다음에 검사하고 나서 뭐 수술 하셨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 후에 검사를 했을 때 재발한 지역, 그 다음에 유방암 검사를 위해서 지역한 지역과 병원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분류를 해서 범주화해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범주화라고 하는 거고요. 의료화에 대한 과정입니다. 녹취 자료의 범주화 및 의료 자료와의 신뢰와 여러분들 교재 284페이지 좀 중간 정도로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주제 및 연구 문제는 연구 주제 유방암의 X선 검사의 연구 문제,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의 상위 목표라고 했죠. 유방암 X선 검사에 대한 연구들, 연구 문제는 왜 암이 전개되는지, 유방암과 성의 관계, 그다음에 시스템의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유방암 검사 연구의 개선 방안들을 보여줄 거냐는 거죠. 그래서 범주와 의미화하는 과정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원인들, 유방암이 발생된 원인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유방암과 성에 관한 문제들, 그다음에 시스템의 문제들, 아까 연구 문제라고 이렇게 분류화를 해놨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 심층 면접을 통해서 사례자들이, 연구 대상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이 의미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젠더에 관한 부분들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지,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 연구 문제를 보셨고요. 범주와 의미와 첫 번째가 연구 문제에 있는 것처럼 유방암의 원인들, 왜 암이 전개되어가는 부분이죠. 두 번째, 유방암과 성에 관한 성의 문제, 젠더의 여성인지 남성에 관한 남성성, 여성성에 관한 문제. 세 번째, 유방암과 시스템의 문제. 첫 번째, 녹취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보시면 유방암의 원인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당신이 소화시키는 것, 당신이 먹는 것, 사례 20번, 44번 그 연구 대상자의 이런 나알성에서 나의 유방암의 원인들이 이렇게 생각된다는 어떤 의미와 어떤 부분들을 발췌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과 성, 가슴이 없이 걸어다녀야 된다는 그 단순한 생각, 정말로 정신적으로 엉망이 되었다. 그녀의 남자친구에 관하여 너무나 걱정하였고 그녀가 가슴을 갖지 못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녀는 매우 화가 났다. 사례 1번 35세 연구 대상자의 경우에는 이런 말을 그 심층 면접을 통해서 그분이 이런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니 우리가 범주와 의미하고 나는데 이분은 유방암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의미를 두고 범주화를 같이 묶어놓는 거죠. 물론 이 교재에서 이 한 부분에 대한 것들만 나왔겠지만 이런 유방암과 여성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많은 X선 검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례들이 있으셨겠죠. 아까 20케이스라고 했으니까 20케이스 연구자들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제 경험으로서 한 10분 정도는 이런 유방암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가슴이 없이 지냈었을 경우에 나의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을 범주와 의미화를 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런 대화, 심층 면접에서의 대화 부분들을 발췌를 하신 거고요. 마지막에 시스템의 문제는 나는 그곳에 한 종일 머물렀다. 한 장소로부터 한 장소, 그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호출되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무엇이고 그것은 또 하루 종일 걸립니다. 나는 그들이 전문가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나를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았다. 전문가다운 것은 다루지 않았다. 사례 2번 50세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걸린 것도 지금 힘들고 신체적으로 어려운데도 우리 의료 시스템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더라. 이런 부분들이 정말 견디기 어렵다라는 사례들을 말씀하시는 연구 대상자들이 많으셨는데 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적 연구에서 범주화에 의해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을 하시는 그런 대화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심층 면접을 통해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면접 사이에서 나오신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해서 나눴던 대화를 다 기록을 해서 그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범주화하는 거죠. 유방암의 원인들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유방과 여성성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에 관한 부분들을 범주를 나눠서 어떤 공통점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범주화해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질적 연구 자료는 질적 자료 분석은 범주화 및 의미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범주화 및 의미화는 의미 있는 분석 단위를 정리, 종합한 것이라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범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질적 자료는 개량화하지 않고 연구자의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해석을 위해서는 연구자는 다양한 이론과 시각을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주의, 기능주의, 마르크스주의, 다양한 인류학 이론들, 페미니즘 이론들, 또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다양한 이론을 익혀서 질적 자료 해석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해석하거나 기득권과 비기득권 집단 간의 권력 관계의 문제를 해석하는 등의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취 자료를 심층 면접을 한 녹취 자료들을 아까 말씀드린 관찰을 통해서 그분의 기분이나 정서 상태나 심리 상태까지도 질문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는 이유는 이러한 말을 했을 때 그분의 정말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어떤 심리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의미들을 모아서 이렇게 범주로 나눠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과연 뭐 인식론의 문제인지, 뭐 사회의 기능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권력과 비권력 간의 문제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개인의 문제인지,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시각을 갖기 위한 것들이 바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노치자료 범주화와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나눠져 있는 의미나 범주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이 실제 연구 논문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해석이 바로 가장 중요한 연구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최종 보고서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초록이라고 해서 연구 논문을 이제 쓰시게 되면 제가 연구한 논문의 압축본이죠. 보통 초록은 연구 논문의 한 페이지 정도를 씁니다. 한 페이지에 3페이지 반. 그래서 예를 들어 연구 논문이 뭐 100페이지가 나왔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100페이지를 다 못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의 핵심 내용, 그래서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아까 문헌고찰 사전 연구들 하잖아요. 문헌고찰 하잖아요. 그럴 때 초록들을 검색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전체로 올려놓기도 하지만 그 논문에 압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뭔지를 짧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구자들, 선생님들이 이제 국회의원 회담이나 뭐 연구도서 학회의 목록들을 검색을 하실 때 제목을 치고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뭐 자기 관심 있는 분야들 연구에 관련된 분을 딱 치시면 그런 부분들이 초록에 이 압축되어 있는 발췌문이라고 해서 초록, 그 발췌문에 녹아있는 부분들과의 연관성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긴 한 초록을 작성을 하는데, 그 최종 보고서 작성에서의 초록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소제목과 발췌문으로 구성된 질적 연구의 실제 본문인데요.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장대 높이 뛰기. 여러분들 교재에 28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가출은 집과 학교라는 1차적 공간의 경계를 넘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가 보니까 이제 가출 여학생들이나 가출 학생들에 대한 질적 연구 논문을 쓴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책임하고 참을성 없는 아이들의 내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 학교와 그것의 바깥 사이에 어정쩡하게 양발을 걸치게 하여 계기만 주어지면 쉽게 이동하게 만드는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가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자의 해석인 거죠. 가출을 했던 많은 학생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아까처럼 목록도 작성하시고 범주와 의미화해서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 주제 안에 연구 문제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게 여기 나오는 거죠. 장대 저항이라는 이름의 장대 높이 뛰기는 자유로운 제목을 붙여놓으신 거고요. 이 부분이죠. 가출은 집과 학교라는 1차적 공간의 경계를 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연구자의 해석입니다. 많은 가출 학생들에 대한 심리적인 신축 면접을 통해서 범주화하고 의미화했을 때 연구자가 얻은 해석입니다. 가출은 집과 학교라는 1차적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다. 다시 말하면 무책임하고 처벌성 없는 아이들의 내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 학교와 그것의 바깥 사이에 어정쩡하게 양발을 걸치게 해서 계기만 주어지면 쉽게 이동하게 만드는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가출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가출이 개인적인 문제인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바라보는 연구자의 시각이 딱 나와있죠. 다시 말해 무책임한 하고 참을성 없는 아이들의 내적 특성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출을 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연구자의 시각이 나오죠. 가정, 학교와 그것의 바깥 사이에 어정쩡하게 양발을 걸치게 하여 계기만 주어지면 쉽게 이동하게 만드는 객관적인 조건, 즉 가출을 했던 학생들을 둘러싼 가정과 학교와 그 주변 사회의 문제다. 그 문제의식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서 연구자의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해석된 과정의 결과, 녹취가 여기 나오는 거죠. 필자가, 연구자가 뭐가 가장 싫어서 가출하는 거야? 민의는 물론 감형이겠죠. 참견하고 구속하는 거. 정말 싫었어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완전히 자유주의 실험표대로만 움직여야 하니까. 맨날 공부해라. 왜 집에서는 공부 안 하니? 그만 좀 놀아라. 이런 소리만 들어야 하니까. 정말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야자하고 과외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풀 때가 하나도 없고 놀 공간도 없어요. 학교에서는 공부 못한다는 이유 하나로 선입견을 갖고 무조건 나쁜 애로만 보고, 일단 그렇게 인식이 딱 박히면 그 다음엔 내가 뭘 어떻게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대화를 하고 면접을 한 사람들이 많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결론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의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표를 내는 게 아니고요. 양적 연구에서 뭐 PSI가 어떻고 SSI 통계를 돌리거나 SAS 사회복지 통계를 돌려서 나온 피수가 얼마고 인덱스가 얼마고 알파 개수가 없고 크로미파 개수가 얼마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연구 대상자의 신칭 면접에 대한 녹취록을 의미화하고 범주화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직접 보여주고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연구자의 해석을 보여줌으로써 연구 논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감하고 우리의 마음씀이 고개가 끄떡끄떡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적 연구와는 조금 다른 모형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소의 최종 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느냐? 질적 연구도 쓰는 형식은 일반적인 논문이나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서론, 기존 문헌에 대한 고찰, 연구 자료 및 연구 방법, 연구 분석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토의 또는 결론의 순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인용된 녹취 발제문이 결과의 핵심을 이루고, 아까 보셨죠? 발제문, 녹취했던 어떤 대화했던 내용들이 핵심을 이루고요, 흥미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그 원자료가 우리가 그 연구 대상자한테 얻어낸 실제 자료잖아요. 그다음에 질적 연구의 소재보고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연구자의 해석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연구 주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를 녹여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형식의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의 연구 논문은, 많은 질적 연구 논문들은 굉장히 자유스럽습니다. 케이스도 뭐 10케이스, 뭐 20케이스, 많으면 60케이스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아직까지 제가 몇 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접 연구를 한 10몇 편 읽어봤을 때 연구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보통 20케이스, 적으면 한 15, 16, 시작은 뭐 20케이스를 했는데 중간에 탈락되신 분들 계시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14케이스나 15케이스 연구하셔서 그 결과를 해석하고 범주하고 의미화해서 연구 논문으로 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연구마다 연구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들, 인식론의 차이로 인해서 각 연구를 하셨던 연구자들마다 글씨 쓰는 솜씨도 다르고 그 방향도 다르고, 그 연구 똑같은 대화라고 해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관심 있는 연구 주제에 관한 시각들이 인식론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인의 문제인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지, 그래서 해결책을 아니면 내가 내 연구 논문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이, 문제 해결의 방향이 개인적인 문제인지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인지에 따라서 같은 대화문이라도 녹취록이라도 해석하는 방향이 틀려서 나는 읽어봐서 이렇게 해석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질적 연구 논문에서 존중해줘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발표되는 연구자의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 의식,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어떤 목적으로 연구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결과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라고 하면 끄떡끄떡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에서 이 면접 대상자들의,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신축 면접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해석했구나
하는 것들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더 넓혀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더 공부하셔서 뭐 석사를 가시고 박사를 가실 때 공부를 하셨을 때 내가 질적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보통 저도 한 1년 반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질적 연구로 뭐 박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들도 다 읽어봐야 돼서 같이 공부하면서 스타디도 공부하면서 그 같이 공부했던 대학원생들이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런 나와 다른 시각, 또 나와 다른 문제의식, 또 나와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다, 또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경험도 되고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여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질적 연구 보고서, 질적 연구에 관한 부분들, 질적 연구의 실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조사 보고서의 작성을, 조사론에서의 조사 보고서의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저는 기말고사는 좀 대면을 좀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 의견을 이제 좀 여쭤봐서 수업의 진행 방법들을 결정을 하고요. 15주차 7월 4일날 대면 교사를 가능하면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들 뵙고 기말고사도 보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